쇼펜하우어 일대기. 아버지의 죽음까지. 1788년 2월 22일 프로이센령 단치 현재 폴란드 그단스크. 조용하고 흐릿한 겨울 새벽 바닷바람 속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태어난다. 그의 울음은 짧았고 낮았다. 어머니는 이 아이는 소리 없는 고요 속에서 울었다고 회상했다. 부친 하인리히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이자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남자였고, 모친 요한나 트로지에너는 예술과 문학을 사랑한 여인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네덜란드계 귀족 가문의 혈통을 잇고 있었고, 그의 유년은 부유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무척 단절된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1793년 단치히가 프로이센에 합병되자 가족은 도시의 자유를 잃었다고 판단해 함부르크로 이주한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5살이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친구보다 책과 벽을 더 오래 바라보는 아이로 성장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상업 교육을 시켰고 가정교사를 고용해 독일어, 프랑스어, 수학, 지리 등을 가르쳤다. 그는 이미 7살 무렵부터 라틴어보다는 무역 실무를 익히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조용히 사유하고 감정의 흐름을 붙잡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1797년 9세 때 아버지는 그를 프랑스 르아브르로 보낸다. 목적은 언어 교육과 상업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르아브르에서는 부친의 지인의 가정에서 기숙하며 현지 소년 앙팀 그레고아르와 친구가 된다. 이 시기 쇼펜하우어는 처음으로 언어 너머의 정서적 교감을 느끼고 음악에 눈뜨며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절을 내 유년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1799년 11세의 나이에 갑작스레 독일로 귀환 통보를 받는다. 가업 수습과 본격적인 상인 훈련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는 함부르크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자유로운 시인과 약속된 상인 사이에서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남긴다. 귀국 후 그는 함부르크 상업학교에 다니며 상인 수습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에게 숫자와 거래는 무의미했고 마음은 점점 말라갔다. 괴테의 시와 문학에 몰입했고 자투리 시간엔 철학서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점점 아들의 사색하는 기질을 부담스러워했으나 그래도 그를 억지로 누르진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다. 15세가 되던 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유럽 대륙을 여행한다. 목적은 교육과 실무 견학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들의 진로를 어떻게든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그들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돌았다. 쇼펜하우어는 영국 윈블던 학교에서 짧게 유학하며 거기서의 억압적 교육 방식에 정서적 고립감을 더욱 느낀다. 1805년 초 아버지 하일리히는 극심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 자택 안에서는 고립되었고 자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곧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고 중얼거렸고 쇼펜하우어는 그 눈빛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다. 그리고 1805년 4월 20일 하일리히 쇼펜하우어는 함부르크의 운하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시신은 차가운 물속에서 발견되었고 쇼펜하우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지켜봤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말한다. 삶은 고통으로 시작되어 고통으로 끝난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의 철학은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1805년 17살의 쇼펜하우어는 아버지 하일리히의 자살을 목격하며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 전까지는 부친의 뜻에 따라 상인의 길을 걸었지만 그 죽음을 기점으로 그는 상업을 완전히 접고 철학의 길을 걷겠노라 결심한다. 그는 먼저 고타에 있는 김나지움에 들어가 고전어와 문학을 집중적으로 익힌다. 당시 그는 또래보다 늦게 정규 교육을 시작했지만 그만큼 배움에 지배했고 고전 문헌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여전히 삐걱거렸다. 어머니 요한나는 바이마르로 이주해 문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갔다. 그녀는 괴테, 빌란트, 장파울 등 당대 유명 인사들과
문학살롱을 운영했지만 아르투어는 그런 사교적인 분위기를 경멸했고 그곳에서도 철저히 고립됐다. 나는 어머니의 문학적 분위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었고 나는 고통 외에는 말할 것이 없었다. 쇼펜하우어는 점점 집과도 어머니와도 멀어진다. 요한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은 그녀의 경박함을 참지 못했다. 마침내 1814년 둘은 격렬한 다툼 끝에 완전히 결별한다. 그 뒤로 아르투어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않았다. 대학과 철학 세상과 단절된 사색의 시간. 1809년부터 쇼펜하우어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수업은 점점 철학과 문학 쪽으로 편중된다. 특히 플라톤과 칸트를 독파하며 그는 철학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된다. 1811년 그는 베를린 대학교로 전학하고 그곳에서 피이테와 슐라이어마허 등의 강의를 청강한다. 하지만 그는 이들의 낙천적 관념주의 철학에 깊은 반감을 품었다. 피이테는 공허한 껍데기였다. 나는 고통의 실체를 말하고자 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교우관계도 없었고 교수들과도 충돌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집중력을 극대화했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고전과 철학서에 파묻혀 살았다. 박사학위 철학자의 탄생. 1813년 25세의 쇼펜하우어는 예나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다. 제목은 충족이율의 4가지 근거에 대하여. 그는 이 책에서 세계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논문은 당대 학계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철학적 사고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첫 발판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점점 철학자로서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의지였다. 그에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라는 본능적 충동에 지배되는 비극적 존재였다. 이어지는 침묵의 시간. 논문 출판 이후 그는 프랑크푸르트에 칩거하며 대작을 준비한다. 이 시기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글쓰기에 쏟는다. 낮에는 산책을 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 수천 장의 메모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전 생애의 철학을 담은 책을 탈고한다. 1814년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로 거처를 옮긴다. 그는 거의 은둔하다시피 하며 자신의 철학 체계를 정리하는 데 몰두했다. 그가 세상과 단절하면서 쏟아낸 사유는 방대했고 그 결과물은 단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진다. 1818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한다.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표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인식작용에 의해 구성된 허상이다. 둘째, 그 표상 아래에는 의지라는 근원적 충동이 존재한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며 끝없는 욕망의 근원이다. 그에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하고 또 절망하는 비극적 생명체일 뿐이었다. 당시 이 책은 철저히 무시당한다. 평단은 고전주의와 관념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고 칸트 이후에 낙관적 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그의 책은 너무 비관적이었고 지나치게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독창적이었기에 낯설었다. 심지어 강의 기회마저 좌절된다. 1820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 자리를 얻지만 동시에 강의하던 헤겔과의 경쟁에서 철저히 밀려 수강생은 단 5명에 불과했다. 그는 수치심을 안고 강의를 접고 만다. 철학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한다. 그의 저서는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가 처분되었고 당대 철학자들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그는 더욱 고립된 사색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썼다. 지금은 이해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는 제출간을 준비하며 원고를 수정하고 새로운 논문을 집필했다. 동시에 문학과 동양 사상에도 관심을 보이며 우파니샤드와 불교 경전을 독일어로 번역해 읽었다.
그의 철학은 점점 더 금욕, 초월, 부정의 색을 띠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욕망과 의지를 부정하는 것, 즉 단념하는 데 있다. 30대의 쇼펜하우어는 철저한 실패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꿋꿋이 밀고 나간다. 그가 세상에서 철저히 거부당했던 바로 그 시기, 후일 그의 사상이 가장 정교하게 정립되어 간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쓰고 있었다. 이 세상은 내게 등을 돌렸지만 나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어떻게 재발견되었는지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명성과 그 이면을 다룹니다. 1844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도판을 출간한다. 출간된 지 26년 만이었다. 이번 개정판은 분량이 2배에 달했고 이전 판보다 더 날카로운 사유와 깊이를 담고 있었다. 놀랍게도 세상이 조금씩 그의 철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록 대대적인 환영은 아니었지만 젊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쇼펜하우어는 은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칸트의 형이상학보다 헤겔의 관념주의보다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견뎌낸 한 사색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고통의 철학자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말한 자다. 특히 음악가 바그너는 그의 철학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그 중에서도 음악을 의지의 직접적인 표상이라 여겼다. 예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말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잠시나마 의지로부터 해방된다. 그의 사유는 문학, 심리학, 예술 전반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토마스 만, 니체, 프로이트, 톨스토이, 바그너. 그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정신 깊은 곳에 쇼펜하우어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다.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산책하며, 혼자서 글을 쓰고, 혼자서 늙어갔다. 그는 개 한 마리 외에는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아톰이었다. 그는 아톰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결코 나를 속이지 않겠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었다. 그는 이웃과 말다툼했고 하녀에게조차 가혹했다. 누군가는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의 책상 위엔 여전히 진지한 문장이 고요히 쌓여갔다. 1860년 쇼펜하우어는 감기 후유증으로 쓰러졌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은 채 세상을 떠났다. 죽음은 그에게 있어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가 죽던 날 세상은 조용했다. 신문은 그를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는 누구도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실을 말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 의지를 끊고 욕망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서 존재 자체를 응시하는 것이다. 그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시대는 너무 늦게 그러나 분명히 도래했다. 쇼펜하우어는 죽었지만 그의 철학은 살아남았다. 그의 사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전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읽히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서양 최초의 불교 철학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고통을 미학으로 승화시킨 철학자라 했다.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그의 영향을 받은 이는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니체는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를 스승이라 부르며 이렇게 썼다. 그는 처음으로 철학이 삶의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줬다. 비록 이후에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금욕주의를 비판하고 떠나지만 그의 철학의 핵심 삶의 비극성과 인간 존재의 깊이는 결국 쇼펜하우어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20세기 들어 쇼펜하우어는 문학과 예술, 심리학 분야에서 폭넓은 재조명을 받는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개념을 전개하며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다. 베케트,
카프카. 그의 철학은 실존주의의 언어가 되었다. 예술가들에게 쇼펜하우어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사유의 언어로 번역한 존재였다. 그는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을 경멸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고독과 단절이 인류 보편의 고통을 말할 수 있게 했다. 그의 문장은 여전히 단단하고 차갑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따뜻함이 숨어 있다. 그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이 세계는 괴롭다. 그러나 그걸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21세기의 독자들은 여전히 그를 읽는다. 그가 말한 고통, 단념, 예술, 고독, 해탈. 그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울림을 준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였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였고, 그래서 그는 끝내 혼자였으며, 그럼에도 그의 철학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